자, 반갑습니다. 이제 9차시고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자,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65쪽 여기 당나라 할 때인데 이 뒤에 일본 부분을 설명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설명 안 한 이유는 뭐였냐면 어차피 뒤에 일본이 또 나오는데 한꺼번에 일본을 묶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었고, 이제 65쪽이랑 107쪽의 일본 부분만 합쳐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또 방문해 본 친구도 많을 텐데, 우리랑 가깝고도 또 먼 나라죠. 일본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랑 굉장히 교류도 많이 하지만 또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사에서는 한국사에서 등장하지 않는, 중국사에서 등장하지 않는, 또 유럽에서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들이 많습니다. 일본사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들입니다. 자, 보면 첫 번째가 천황이란 용어죠. 천황이란 용어는 자신들의 왕을 이제 일본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황제라는 용어 중국사에서 나오죠. 이 황제라는 용어는 처음 사용한 사람은 바로 진나라의 시황제가 어 황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우리나라에는 사실 황제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외부적으로 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에서만, 우리나라 내에서만 서로를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왕으로 칭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칭호는 이 중국 황제의라는 칭호보다 한 단계 좀 낮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왕은 사실 어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존재고, 천왕은 황제는 이 천하를 다스리는 존재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도 처음에는 자기들을 왕이라 부르다가 우리도 중국의 황제와 대등하다라고 해서 천황이라고 스스로를 부릅니다. 어, 그리고 또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중국에 문서를 보내면서 천황이라고 칭하면 굉장히 사실 외교적으로 어, 무엄한 좀 결례가 되는 표현이, 마침 중국 황제랑 한테 약간 싸우자는 뜻이죠. 근데 일본은 또 섬나라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싸우더라도 뭐 섬나라까지 쳐들어오진 않으니까 이제 좀 더 이런 칭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천황이라는 용어 칭호도 이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시기에서는 상징적인 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치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어 상징적인 통치권자인데,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독특한 일본의 존재가 바로 막부라는 게 있습니다. 막부. 일본의 무사 정권을 우리가 막부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래서 12세기 말부터는 막부가 이제 실질적인 통치 기구입니다. 그래서 뭐 막부라고 해서 천황을 막 함부로 하고 천황을 막 무시하고 뭐 괴롭히고 이렇지는 않지만, 천황은 막부가 하는 말을 무시할 수가 없죠. 막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천황은 대부분 그냥 예스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무사, 이 우리가 또 사무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무사라는 독특한 지배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는 여러분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글을 공부하거나 어떤 뭐 유교 경전을 읽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칼을 들고 자신들의 통치 이 지배 계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무사죠. 그래서 우리 한국사나 중국사 보면 다 글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통 지배 계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송나라 때 보면 사대부라는 계층 나오고, 명청시대 보면 신사층이라는 계층 나오죠. 다 글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양반층, 다 글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일본은 독특하게도 무사라는 지배 계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형성됐는지, 어떤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렇게 다르게 발전해 가는지를 여러분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일본의 처음에 국가가 형성되는 이 시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동기 철기 문화 때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이때를 이제 기원전 3세기경에 야요이 문화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통일된 국가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 부족 중심의 어떤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4세기경 이제 야마토 정권이라는 통일 국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을 통합하면서 어떤 통치하는 이런 국가 형태가 들어서게 되었고, 이 시기에 이제 아스카 시대라고 하는데 중국과 한반도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면서 이제 아스카 문화, 아스카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이 불교를 장려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쇼토쿠 태자는 아까 처음에 이 첫 화면에 나왔던 이 일본식으로 성덕 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식으로 읽으면 쇼토쿠 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장려되었다. 우리 불교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죠.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가 지금 비단길을 거쳐서 한나라 때 불교가 처음 유입되어서 위진남북조 시대에 불교가 크게 유행을 했고, 이 크게 유행한 불교가 한반도에 거쳐서, 한반도에 들어가는 과정은 우리 3학년 한국사에 가면 배웁니다. 한반도를 거쳐서 이제 일본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이 일본에서 불교가 크게 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645년, 이때는 이제 중국에 있는 당나라가 들어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교류를 해보니까 당나라에서 굉장히 이 왕 중심의 황제죠.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잘 갖춰져 있는 걸 보고, 우리도 일본도 이제 천황 중심으로, 천황이라는 표현은 조금 늦게 사용되는 건데, 이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율령도 도입하고, 율령은 우리 뭐라고 했냐면, 율은 이제 율과 영은 다 법 체계입니다. 통일된 국가를 통치하는 법 체계. 그래서 이 율령을 도입해서 나라 체제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국호가 이때부터 처음 사용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중국 황제와 대등하다는 뜻으로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나라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나라 시대는 이제 특징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을 번떠서 이 헤이조교라는, 헤이조교가 지금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나라 시대라고 부르고, 이 시기에는 불교가 크게 발달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대규모 사찰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당나라 가르칠 때 장안성의 구조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성을 본떠서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수도를 장안성처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일본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발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찰, 도다이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여러분 이 화면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는 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다이사가. 그래서 꼭 일본 여행 가면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이 도다이사 이 절 내부에는 여러분 지금 안의 모습은 안 보이죠? 안에 가면 청동으로 만든 불상이 있습니다. 높이가 15m고 무게도 엄청난, 정말 청동으로 만든 불상 중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불상이 이 안에 도다이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나라를 방문하는 친구들 한 번쯤 가보세요. 자, 이후에 이제 헤이안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를 역시 헤이안쿄로 옮기는데 지금의 교토입니다. 그래서 왕실과 귀족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면서 왕권이 점점 약화되고 귀족 세력이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은 이제 대토지를 소유해 가면서 이제 정말 우리 귀족들은 중국 사에도 나오죠.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귀족이 성장하니까 황제조차 얘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점점 나라가 혼란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 혼란함 속에서 이 귀족들이 뭔가 자기 토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토지를 지키기 위한 무사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들은 이제 칼을 들고 이 귀족으로부터 이제 이런 임무를 받아서 토지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사가 처음으로 일본 역사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헤이안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당나라와 방금 쌤이 그 아스카 시대 거치면서 당나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했죠. 근데 이 시기에는 또 일본 고유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일본의 글자들인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런 문자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헤이안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시대들을 보면 이렇게 야마토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처음에는 아스카 시대, 그 다음에 나라 시대, 그리고 헤이안 시대를 거치면서 천황의 힘은 점점 약해져 가고 귀족들이 권력을 잡아가는, 그리고 귀족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들을 고용하는 이런 시기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점
아까 말했죠. 혼란이 점점 심해지면서 무사들을 고용하고, 근데 무사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집단을 형성하면서 무사들이 지배층이 되어갑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기들을 고용했던 귀족들보다 이 무사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12세기 말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무사가 있습니다. 이 무사 집단을 이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라는 이제 막부 정부가 처음 들어서게 되는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막부를 다스리는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쇼군이라는, 오른쪽 표에 나오죠. 쇼군. 우리가 한자로 쓰면 장군입니다. 근데 이걸 일본어로 읽은 게 쇼군입니다. 그래서 쇼군도 위에 보면 지금 왕이 있죠. 우리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막부의 쇼군이 실질적으로는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군은 지방 영주, 이제 다이묘라고 부르는데 다이묘한테 토지를 분배합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다이묘들한테 토지를 분배해주고, 이 다이묘들은 또 자기 밑에 있는 하급 무사들, 사무라이들한테 또 토지를 조금씩 분배해주고, 그래서 사무라이들은 밑에 이제 농민 수공업자 상인을 지배하는, 자, 일본식 봉건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우리 저번 시험에도 봉건제가 나왔었죠. 주나라의 봉건제. 그때는 이제 제후들과 혈연 관계로 이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이묘들, 사무라이들, 이런 사람들은 다 충성과 복종 관계,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토지를 분배받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주나라 봉건제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일본 역사에 어떤 일이냐면 고려와 원나라 연합군이 일본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막아내게 되는데, 사실 가마쿠라 막부가 막아냈다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고 이 시기에 두 차례 침입을 해오는데 어떻게 막아내냐면 때마침 태풍이 오게 되면서 이 고려와 원연합군의 이제 함대가 태풍 때문에 다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는 이 자신들을 지켜준 태풍, 굉장히 신이 보내줬다라고 해서 이것을 한자로 신풍이라고 합니다. 신풍이라고 하고, 이제 그것을 일본어로 읽을 때는 우리가 가미카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텐데 나중에 아주 먼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때 가면 이제 미국 함대에게 이제 비행기를 몰고 이제 폭탄을 다 쓰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비행기를 몰고 미국 함대 배에 들이박는 자살 특공대를 우리가 일본 역사에서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을 수호하는 신이 보내준 태풍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걸 막으면서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쇠퇴하는 혼란 과정을 거쳐서 무로마치 막부라는 다음 막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로마치 막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다이묘들끼리 서로 지방에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00년 넘게 다이묘들끼리 이제 서로 세력 확장을 위해서 전쟁이 지속되게 되는데, 우리 중국 역사에도 이런 시기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불렸죠. 이 시기도 역시 일본 역사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국 시대라 부릅니다. 이제 굉장한 서로 전쟁이 100년 넘게 이어지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신문물을 도입하게 되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이제 도입한 신문물이 바로 뭐냐면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뭘 받아들이냐면 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총이 처음으로 이제 일본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총을 다루는 기술, 총을 제작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파견한 인물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이제 이 힘을 조선을 향해서 쳐들어온 게 임진왜란이고, 이때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들한테 우리 조선군이 그렇게 많이 밀렸던 이유가 뭐냐면 조선은 200년 동안 평화시대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100년 넘게 총을 다루면서 수많은 전쟁 경험을 쌓은 병사들이 많았던 시기죠. 자, 근데 임진왜란 도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을 제거하고 이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 시기를 우리가 에도 막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에도가 이제 어디를 가리키냐면 도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도쿄, 일본의 수도가 도쿄죠. 이 도쿄가 바로 정치의 중심으로 된 게 바로 이 에도 막부부터입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는 이제 다이묘들을 확실하게 통제해야겠다. 다이묘들을 놔두니까 서로 싸우고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실시한 제도가 산킨 코타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을 다스리는 다이묘가 1년은 이제 자기 지방에서 머물지만 1년은 에도로 올라와서 쇼군 옆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년마다 이제 거주지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부족하다. 다이묘의 가족이나 다이묘의 후계자가 될 존재 사람들은 에도의 쇼군 옆에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쇼군 옆에 있으니까 자기가 지방에서 반란 일으키게 되면 자기 가족들은 다 사실 인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묘들을 통제하는 제도가 산킨 코타이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에도 막부 시기에는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수공업이나 광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 도시의 상공업자들 조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활이 여유로워지면서 이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키요에라고 부르는, 자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이런 문화가 채색 판화입니다. 그리고 이 우키요에가 나중에 서양 상인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화가들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많이 줍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한 고흐, 모네 이런 화가들이 다 일본의 이 화풍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그림 스타일을 완성시켜간 화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부키, 이건 이제 연극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런 하얗게 얼굴을 칠한 가부키 배우들이 이제 연극을 하는, 이런 대규모 극장에서 연극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부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외교류, 이제 에도 막부는 크리스트교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모든 서양 상인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데 오로지 네덜란드 상인한테만 나가사키라는 항구 하나를 열어줍니다. 이 네덜란드 상인들한테만 열어준 이유는 뭐냐면 네덜란드 상인들은 우리가 종교를 전파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나가사키, 지금 부산이랑도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를 통해서 서양의 학문들과 기술들을 전달받는데 이 학문을 우리가 난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은 서양과도 어쨌든 교류를 완전히 끊진 않고 교류를 하고 있었고,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때문인지 나중에 이 일본이 서양 문화를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난학이라는 어떤 학문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역시 조선이랑도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류를 하게 되었다라는 점.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여기까지고 시험 범위 여기까지고, 우리 수행평가 끝나면 우리 시험 안 쳤던 거 이제 원, 명, 청, 일본을 한꺼번에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범위 여기까지니까 지금 시험 한 달 남았네요. 꾸준히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실제 수행평가 끝나면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결석한 친구들은 수행평가 검사하기 전에 미리 쌤한테 와서 시험 안 쳤으니까 도장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